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 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님, 2층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칼날 같은 목소리가 윤재를 꿰뚫었다. 새까만 정장을 빼입은 여자가 로봇처럼 꼿꼿이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윤재를 위아래로 훑으며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그녀의 말보다 더 차갑게 울려 퍼졌다. 윤재는 어깨에 맨 묵직한 공구 가방을 고쳐매고 멋쩍게 웃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47층 회장님실 프린터가 고장났다길래 급하다셔서. 여자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47층은 송경그룹 임원층입니다. 네,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닥이 대리석이고 공기가 아주 그냥 칼 같아서 말이죠. 윤재가 흘끗 주변을 둘러보며 대꾸했다. 걱정 마세요. 한 회장님 프린터 고치고 후딱 내려갈게요. 기계 있는 곳만 알려주십시오. 여자는 대답 대신 윤재 뒤에 조용히 서서 그의 공구 벨트를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시선을 던졌다. 아이가 왜 여기에 계신가요? 아이고, 이게 어제 애 봐주간 이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 하고 유치원은 또 휴원이라서요. 윤재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8살짜리를 집에 혼자 둘 순 없잖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옆에 조용히 앉아서 책만 볼 겁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거고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고맙습니다. 윤재는 꾸벅 인사를 하고 두꺼운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윤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연기 서린 통유리벽 뒤에 숨어있던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이 차갑고 완벽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을. 송경그룹의 한 회장님 라운지는 흡사 현대미술관 같았다.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시원하게 뚫린 통유리 창, 웬만한 특급 호텔보다 더 근사한 커피바까지.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위에는 눈부신 자개 장식의 바둑판과 반짝이는 바둑돌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와, 윤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삼켰다. 아빠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수아야. 윤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게 아니잖아. 그냥 저기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어. 아빠 금방 다녀올게. 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쪽 하고 입을 맞춘 뒤 프린터실 표지판을 따라 유리 복도로 사라졌다. 수아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은 책을 읽는 신용을 했지만 윤기 흐르는 바둑돌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변을 슬쩍 살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작은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뻗어 흙돌 하나를 집어 올렸다. 매끈하고 차가운 돌의 무게감이 손끝에 닿았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돌의 의미를 아니? 수아는 화들짝 놀라 바둑돌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잡아냈다. 몸을 돌리자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한복 정장에 바닥 타일에 쨍그랑 올리는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죄송합니다. 수아는 더듬거렸다. 망가뜨리려던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수아를 찬찬히 훑어봤다. 그 눈은 수많은 그룹 총수들과 해외 주요 인사들을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응시해왔던 눈이었다. 혼내려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그 돌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고.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짓는 돌이에요. 여기 놓으면 땅이 제 것이 되고 또 저기 놓으면 상대방 집을 부술 수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맞구나. 놀랍네. 아빠가 읽던 오래된 책에서 배웠어요. 수아는 덧붙였다. 표지도 없고 낡은 책인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한 회장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쓸룩거렸다. 바둑을 자주 두니? 아니요. 수아는 말했다. 윤재 아빠랑 가끔 도는데 늘 제가 져요. 머릿속으로만 혼다둬요. 여자는 바둑판 가까이 다가섰다. 한 판 둘래? 수아는 눈을 깜빡였다. 나랑. 여자는 눈까지는 닿지 않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랑 단 한 판만. 10분 뒤 윤재는 돌아와 자신의 딸이 건물에서 가장 막강한 여인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송경 회장님. 그는 숨을 들이쉬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를 단박에 알아봤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굴지의 송경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자 회의 중에 시간을 낭비하면 바로 해고하기로 소문난 냉철한 경영자. 한 회장님이 자신의 딸과 마주 앉아 있다니 그는 서둘러 다가갔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수아야, 얘야, 우린 가야지. 괜찮아요. 한 회장님은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끊었다. 따님이 정말 영특하네요. 윤재는 바둑판에서 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마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듯 바둑돌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한 회장님은 매서운 눈빛으로 백돌을 움직이며 말했다. 모차르트도 첫 교향곡을 작곡할 때 8살이었죠. 그저 어린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한 회장님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아는 말없이 오직 바둑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몇 수 뒤 그녀는 조용히 흑돌을 놓으며 말했다. 외길이에요. 한 회장님은 뒤로 기대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외길이로구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윤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기 회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회장님은 마침내 그를 쳐다봤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 있어요. 혹시 한 번 더 와서 바둑을 둘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윤재는 망설였다. 모든 본능이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아는 짧은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던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아빠, 제발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목덜미를 문질렀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 회장님 같은 분들과는 어울릴 수가. 한 회장님은 살짝 몸을 기울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묘한 무언가가 윤재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뭔가 더 깊은 그녀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고 이내 맞은편의 여자를 보았다. 딱 한 번만입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딱 한 번만요. 한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아가 웃으며 다시 바둑판으로 돌아섰을 때 한 회장님의 눈은 깜빡이지 않고 미동도 없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응시하는 듯. 그리고 한송경 회장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차갑고 완벽한 모습 아래 무언가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희망, 알아봄, 그리고 후회,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재는 조용했다. 수아는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유치원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바둑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 회장님 나한테 화났었어요? 그는 백미러로 그녀를 흘끗봤다. 아니 아가, 화난 게 아니었어. 네가 바둑을 너무 잘 둬서 놀란 거지. 한 회장님도 아주 혼쭐이 났을 거야. 윤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분은 쉽게 놀라는 분이 아니거든. 수아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누군데요? 윤재는 한숨을 쉬었다. 이름은 한송경 회장님, 송경그룹 회장님이셔. 그럼 엄청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 중 하나일 거야. 그가 말했다. 네가 도심에서 보는 건물 중에 한 회장님 회사 건물도 많을걸.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진짜 부자라는 거네요? 응, 하지만 돈이 사람을 존경할 만하게 만드는 건 아니란다, 아가.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뭐가요? 윤재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살짝 꽉 쥐었다. 자신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될 때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한 회장님은 나한테 친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재의 휴대폰에는 한송경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수아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바둑 즐거웠기를 바라요. 관심 있다면 이번 주말에 제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또 한 판 두려고요. 연락 주세요. 윤재는 마치 외국어로 쓰인 메시지인 양 쳐다봤다. 한 회장님이 자신의 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과 명령조가 아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지만 지우고 다시 썼다.
그리고는 수아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식빵에 딸기잼을 바르고 있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수아야, 그가 말했다. 어제 한 회장님 다시 바둑 두고 싶어 하신다. 그녀의 얼굴은 누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이번 주말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수아는 눈을 깜빡였다. 진짜 집이요? 대궐 같은 집이요? 응, 윤재가 말했다. 대궐 같은 집. 그녀는 나이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따, 갈 거예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자세히 바라봤다. 그의 딸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눈 뒤에 살아 숨쉬는 조용한 열정. 그녀는 항상 남달랐고 침착하고 호기심 많았으며 그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지 몰랐던 방식으로 깊이가 있었다. 모르겠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살던 세상이랑은 너무 다르잖아, 아가. 하지만 전 세상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수아는 단순하게 말했다. 그냥 바둑돌이 손에 닿는 느낌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완전히 멈칫했다. 그녀는 호화로움을 쫓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즐거움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딸의 길을 막는다면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한 회장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 마치 개인 박물관 같았다.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밭과 아파트 건물보다 키 큰 분수를 지나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따라가자 한낮의 햇살에 분수가 반짝였다. 윤재는 오래된 승용차를 검은색 고급 세단들 옆에 세우고 자신들의 차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차에서 내려 입을 살짝 벌린 채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픽 웃었다. 영화 세트장 같지, 응? 하지만 웅장한 참나무 대문이 열리자 한 회장님은 진짜였다. 그녀는 단아한 남색 블라우스에 쪽진머리를 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신중하게 훑어보던 그녀의 눈은 이내 부드러워졌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그녀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차분했다.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재가 중얼거렸다. 제 딸에게 대골 같은 집에서 바둑 한 판 두자고 제안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수아를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긴장감이 있었지만 불친절한 건 아니었고 아직 쓰이지 않은 역사의 한 페이지 같은 느낌이었다. 바둑은 책과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유리벽으로 가득 찬 선룸에서 진행되었다. 바둑판은 송경그룹 본사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금박 상감세공에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공수한 듯한 고급 바둑돌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그런 것 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다렸다. 흑돌 아니면 백돌? 한 회대님이 물었다. 백돌이요. 수아는 웃었다. 항상 백돌이 좋아요.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처음 몇 수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다 한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움직이기 전에 바둑판 전체를 다 보는구나. 그렇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소리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 모르겠어요. 수아가 답했다. 그냥 느껴져요. 한 회장님은 뒤로 기대앉았다. 목이 메어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따님은 그녀는 근처에서 지켜보던 윤재에게 말했다. 정말 비범하네요. 그냥 수아입니다. 윤재가 대답했다. 패턴으로 생각하는 걸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혹시 영재 검사라도 받아보게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왜요? 누군가에게 꼬리표를 붙여서 우리 수아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려고요? 한 회장님은 날카롭게 쳐다봤다. 재능이 있다고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지만 세상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게 만들죠. 윤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고 한 회장님은 그 아픔을 들었다. 아이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뺏으려 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 회장님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수아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바둑돌의 춤과 수많은 가능성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었고 너무나 몰두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외길이에요.
한 회장님은 바둑판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덫에 번였네. 그녀가 말했다.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어제 한 회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날것의 꾸밈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친 적 없는데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윤재는 팔짱을 꼈다. 대체 제 딸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한 회장님? 한 회장님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나 자존심, 완벽하게 다듬어진 말들 뒤에 숨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제 수아가 그 바둑판에 앉았을 때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봤어요. 뭘요? 제 자신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만 더 자유롭고 더 가볍고 부서지지 않은 저를요.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그 말은 사실처럼 느껴졌고 두렵고 어쩌면 그들 둘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해가 수평선 아래로 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든 뒤 수아는 한 회장님 서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초판본들이 줄지어 있는 책장에 모서리를 더듬었다. 방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윤기나는 나무 냄새가 났다. 키 큰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밤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오후 게임 이후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리석 바둑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앉아도 돼요? 수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한 회장님은 문간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이지. 한 회장님이 답했다. 이제 네 자리란다. 수아는 미소 지으며 앉아 지난 게임 중간에 놓여 있던 대로 정확하게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다 백돌을 놓으셨는데 그녀가 가리켰다. 한수만 더 기다렸다면 흑돌로 여기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전 두 집을 내줘야 했을 거고요. 한 회장님은 천천히 다가갔다. 네가 내가 뭘 했어야 했는지 분석하고 있구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머릿속으로 게임을 다시 해요. 심지어 잠잘 때도 새로운 게 보여요. 한 회장님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는구나.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가끔 패턴은 바둑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한 회장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니? 수아는 망설이다 물었다. 한 회장님도 혹시 인생에서 누가 없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가슴에 사람 모양으로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느낌이요? 그 질문은 한 회장님에게 조용한 심장 강타처럼 다가왔다. 나도 그랬었어. 그녀가 말했다. 뭐가 사라지게 했어요? 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묻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희생했던 돌들도 게임을 계속 맴돌아. 수아는 혼란스럽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사랑했던 사람 말씀이세요? 한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한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 한 회장님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가 그들이 증명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지. 침묵이 그들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그러다 수아는 그들 둘 모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제가 그 사람을 닮았나요? 한 회장님은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한 회장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이요? 한 회장님은 소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용감했지만 눈 뒤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 네가 되기엔 너무 무서웠던 누군가를 닮았어. 한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수아는 조금 슬프게 웃었다. 아빠가 용기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거래요. 어쨌든 나타나는 거라고요. 한 회장님은 침을 꿀꺽 삼켰다. 네 아빠는 현명한 분이시구나. 제가 아는 최고의 남자예요. 수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비록 대궐 같은 집은 없어도 말이죠. 그 순간 한 회장님은 자신의 부가 그 방에서 얼마나 하찮은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다. 아래층 송경 저택의 주방에서 윤재는 물 한 잔을 들고 크롬과 침묵으로 가득 찬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해서 마치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곳 같았다. 여기서 요리도 하십니까? 한 회장님이 내려와 합류하자 그가 물었다. 그녀는 찬장 옆에 기대어 섰다. 데워서 먹는 음식 아니면요? 그는 건조하게 작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회장님은 망설였다. 수아는 정말 대단해요, 윤재 씨. 아까 과장한 게 아니었어요. 압니다. 수아는 건축가처럼 바둑판을 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죠.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아무도 그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죠. 네, 그가 말했다. 대학 때 제 낡은 바둑책을 가지고 비 오는 날을 보낸 걸 빼면요. 전에 바둑을 두셨군요. 네, 윤재가 말했다. 젊었을 때, 시간 많았을 때요. 한 회장님은 그를 쳐다봤다. 무엇을 포기했나요?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석사 학위, 건축 분야 경력, 지방으로 가야 하는 직업 제한,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왜요? 어느 날 누군가 제 문 앞에 아기를 두고 쪽지를 남겼거든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요. 그의 턱이 굳어졌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기를 안았고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죠. 한 회장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입양했나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 엄마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녀의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기록상 친부는 없었고 저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왜 당신에게 남겨졌는지 알아보지 않았나요? 갓난아기였습니다. 윤재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와 보육원 사이를 막아선 유일한 존재였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디로 갈지만 신경 썼죠. 한 회장님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그러다 속삭였다. 그런데 그녀는 절대 찾아올 리 없었던 바로 그곳에 있네요. 윤재는 굳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한 회장님은 시선을 돌려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눈을 전에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8년 전 거울에서요. 윤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아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다. 아빠! 그녀가 가볍게 불렀다. 이제 가도 돼요? 응, 아가. 윤재는 목소리의 흔들림을 억지로 감추며 대답했다. 외투 가져와. 한 회장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대리석 찬장 위에서 떨렸다.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죠? 윤재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회장님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은 안 돼요. 아직은요.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저는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한 회장님. 그리고 저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은 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시선을 마주했다. 말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오갔다. 둘 다 공유했지만 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였다. 그러고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데려와 주세요. 제발. 윤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수아는 뒤를 돌아봤다. 한 회장님은 창가에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아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속했던 곳을 방금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회장님은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업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그녀는 우연을 믿지 않았고 오직 결과를 믿었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응시하고 있을 때 그녀조차도 이것을 예상했다고는 가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송경그룹 로고와 바코드가 찍힌 DNA 검사 결과가 있었다. 상단에는 검체 A, 윤수아, 그 아래에는 검체 B, 한송경이 적혀 있었다. 맨 아래에는 굵고 검은 글씨로 모계 확률 99.9998%라고 쓰여 있었다. 한 회장님은 종이가 손가락을 태우기라도 한 듯 떨어뜨렸다. 8년간의 침묵, 8년간 자신의 결정과 화해했다고 가정해왔던 시간. 이제 수아의 눈을 통해 진실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9년 전, 그녀는 사랑에 빠질 생각은 없었다. 강민중과도, 가족이라는 생각과도,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뱃속의 연약한 떨림과도 전혀.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고 한성대 회장은 그것을 가문의 스캔들이라고 불렀다. 미혼모, 임신, 게다가 먹고 살기도 힘든 작곡가와 함께라니. 그게 무슨 명예냐고. 그녀는 싸우려 했지만 민조는 그녀의 망설임에 상처받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집안의 압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자 송경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나섰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될 겁니다. 언론도 잡음도 없을 겁니다. 한 회장님은 뺨에 눈물을 흘리며 손끝에 잉크를 묻힌 채 서류에 서명했고 그 후 8년 동안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장하며 지냈다. 수아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바둑돌을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그 눈, 세상에 그 눈. 매일 아침 거울에서 그녀를 다시 바라보던 그 폭풍우 같은 회색 눈동자. 한 회장님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윤재의 철물점 겸집에서 윤재는 한 손으로 침대 옆 스탠드 등 배선을 고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수아의 낱말 퍼즐을 돕고 있었다. 제주도의 명물은 뭐게? 그가 물었다. 감귤이요. 수아가 즉시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아? 아빠 옛날 지도책에서 봤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가 피식 웃었다. 또 다른 알아야 할 거라도 있니? 아빠 잠자는 동안 몰래 한자 공부라도 하니?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좀 재미없어요. 그는 드라이버를 내려놓았지만 그녀가 벽에 등을 기댔을 때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표정이었다. 아빠, 응?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완전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학교 애들이 저를 이해 못해요. 친구들도요. 유미는 제가 바둑이랑 수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한다고 했고 한 번은 제가 혹시 외계에서 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윤재는 드라이버를 내려놓았다. 이리 와다. 그녀는 옆으로 다가왔고 그는 한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수아야, 내 말 잘 들어. 세상은 항상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할 거야. 그게 널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널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한 회장님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는 살짝 긴장했다. 한 회장님이 절 잃어버린 사람을 닮았다고 하셨어요. 윤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한 회장님이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면 어떡해요? 수아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은 쓰라렸다. 너는 사람들이 가지는 물건이 아니란다, 아가. 너는 사람들이 얻는 소중한 존재야. 그날 밤 수아가 잠든 지 한참 후 윤재는 벽장 속 낡은 신발 상자를 뒤졌다.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결코 공식화되지 못한 입양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는 수아의 아기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을 꺼냈다. 뒷면에 쓰인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이름은 수아.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서명은 없었고 날짜만 있었다. 그는 항상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이라는 문구에 대해 궁금해했었다. 이제 이름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뒤섞였다. 한송경.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고 그가 발견한 것에 그의 속은 싸늘하게 식었다. 보관된 뉴스, 거의 10년 전의 소문들, 송경그룹 한 회장 외돔딸 약군 취소, 소문난 임신, 언론에서 조용히 사라지다. 그리고 한 이름, 강민준. 복잡한 이별 후 자취를 감춘 무명 작곡가. 타이밍, 장소, 심지어 아이의 나이까지 일치했다. 윤재는 속삭였다. 설마? 그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을 바라봤다. 그는 그녀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세상을 구축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의 발밑에서 땅을 빼내는 것 같았다. 송경 저택으로 돌아온 한 회장님은 아기방을 열었다. 몇 년 전에 차갑고 사용하지 않던 방이 아니었다. 지난주에 그녀가 새로 개조한 공간이었다. 부드러운 책꽂이, 글을 쓰는 책상, 한쪽 구석에 바둑판, 그리고 창가 옆에 독서 공간이 있는 햇살 가득한 방이었다. 죄책감이 아닌 성장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대회 우승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반에 올리고 있었는데 김 비서가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한 회장님, 수아 양은 윤재씨 댁에서 자고 있나요? 김 비서가 부드럽게 물었다. 한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아이의 속도에 맞춰가고 싶어요. 김 비서는 쟁반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전에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 가장 차가운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회장님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수아 양을 보는 한 회장님을 보니 김 비서는 말을 멈췄다. 한 회장님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한 회장님은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하면 어쩌죠? 내가 또 모든 걸 망치면 어쩌죠? 김 비서는 창가 옆 벤치에 그녀 옆에 앉았다. 망칠 겁니다. 모든 부모가 그래요. 하지만 한 회장님은 아이를 사랑하고 그게 바로 100번 망치더라도 제대로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한 회장님은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언젠가 저를 엄마라고 불러줄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한 회장님은 500만 원짜리 블라우스에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고 여전히 여기 서 계시네요. 이미 2번이나 울었어요. 김 비서는 웃었다. 괜찮을 거예요. 그 주말 수아는 더플백과 상패 그리고 새로운 눈빛을 가지고 돌아왔다. 윤재는 손을 잡고 그녀를 송경저택 진입로로 걸어 올라갔다. 문 앞에서 한 회장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 그녀가 말했다. 올 줄 몰랐는데.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정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회장님은 눈을 깜빡였다. 물론이지. 그들은 집 뒤편에 장미가 늘어선 길로 나갔다. 둘만 있었다. 수아가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봤다. 생각해 봤는데요. 그녀가 용서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말했다. 안 회장님은 조용히 있었다. 용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아가 계속 말했다.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상대를 바라보고 아직 노력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 회장님은 숨을 헐떡였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구나. 전 한 회장님 딸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수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를 낳고 떠난 여자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니? 한 회장님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변했어요. 매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아는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럼 저도 노력하고 싶어요. 한 회장님은 그녀의 눈높이로 몸을 숙였고 눈은 반짝였다. 네가 준비된 것이 무엇이든 내가 함께 할게. 수아는 망설이다가 팔을 뻗어 그녀의 품에 안겼고 한 단어를 속삭였다. 엄마. 한 회장님은 굳어졌다가 그녀를 꼭 안았다. 잃어버린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마침내 찾은 것을 붙잡는 것처럼. 그날 저녁 윤재는 저녁 식사에 합류했다. 방문객도 보호자도 아닌 새롭고 연약하며 아름다운 무언가의 일부로서. 그들은 배달 음식으로 웃고 떠들었고 수아의 바둑판에서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레슨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지역 바둑 교실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어느 순간 수아가 둘을 번갈아 봤다. 엄마, 아빠가 다 내 부모님이라면 이제 우리 가족인 거예요? 한 회장님은 윤재를 바라봤다. 윤재는 수아를 바라봤고 그들은 함께 말했다. 우리가 알아가는 중이지. 수아는 웃었다. 좋아요. 서두르고 싶지 않거든요. 그녀는 근처 바둑판에서 백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가족을 만드는 건 새로운 포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잘하려면 많이 연습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단순한 진실은 그들 셋을 약속처럼 감쌌다. 이것이 단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함께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해 가을은 부드럽게 찾아왔다. 황금빛 나뭇잎들이 송경 저택 위로 축복처럼 떠다니며 한때 위협적이었던 돌담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공기에는 좀 더 깊이 숨을 쉬게 만드는 상쾌함이 있었고 한때 침묵만이 울려 퍼지던 집안에는 이제 음악처럼 웃음소리가 복도로 흘러나왔다. 선룸에서 수아는 푹신한 너그에 앉아 윤재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백돌 하나를 손끝으로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아빠, 제가 세수 안에 아빠를 끝낼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녀가 물었다. 윤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정말? 방금 주요한 돌을 희생한 사람치고는 너무 자신만만한데? 그녀는 씩 웃었다. 그건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속임수죠. 영락없는 한 회장님 따님이시네요. 한 회장님이 식혜 3잔을 들고 문간에서 외쳤다.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얼음 동동이요. 한 회장님은 윙크했다. 당연하지. 그녀는 윤재에게 그의 잔을 건네고 수아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의 어깨에 팔을 감쌌다. 아이는 이제 본능처럼 그 포옹에 기겠다.
생각해봤는데요.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리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회장님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모든 것이요? 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둑대회뿐만 아니라 서로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가죽이 부서진 조각들처럼 바둑판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윤재는 그녀를 오랫동안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제목은 뭐라고 할 건데 수아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마지막 수. 한 회장님은 숨을 헐떡였다. 윤재는 손을 뻗어 수아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드럽게 쓸어넘겼다. 너는 항상 마지막 수를 잘 두는구나. 수아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저에게 이 게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 주 후반 그들은 지역 바둑교실에서 저녁 식사를 열었다. 기부자나 언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족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 김비서, 바둑교실의 아이들, 항상 늦게까지 남아 문을 잠그는 관리인 아저씨, 루카스의 가족, 심지어 수아에게 항상 여분의 책갈피를 챙겨주던 동네 서점 아주머니까지. 서로 다른 식탁보가 덮인 접이식 테이블, 천장에 걸린 종이 등불, 그리고 구운 채소가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한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윤재가 10대들에게 수아가 세소 만에 그를 이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식혜 두 잔을 들고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변하셨어요, 한 회장님. 김비서가 불친절하지 않게 물었다. 알아요. 한 회장님이 답했다. 하지만 한 번에 변한 건 아니에요. 마치 어릴 때 알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유창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언어요. 김비서는 그녀에게 잔을 건넸다.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방 건너편에서 수아가 그들을 손짓으로 불렀다. 연살 시간! 그녀가 자랑스럽게 알렸다. 모든 사람들이 몸을 돌렸다. 한 회장님과 윤재는 서로를 흘끗봤다. 당신이 가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말도 안 돼. 그가 속삭였다. 분명히 한 회장님을 부른 거겠지. 하지만 수아는 둘 모두를 가리켰다. 같이요. 그들은 나란히 섰다. 그리고 한 회장님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삶의 대부분을 유산, 성공, 명성, 통제를 쫓으며 보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한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녀는 수아를 흘끗봤다. 수아는 단지 우리 삶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삶을 재배열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윤재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삶이 어떻게 시작될지, 누가 머무르고 누가 떠날지 항상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죠. 그는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가끔 운이 좋다면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기도 해요. 비 오는 화요일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바둑을 태풍처럼 두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말이죠. 방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한 회장님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해줘서 고마워요. 윤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났고 수아가 마이크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녀가 발표했다. 이 가족은 완벽하진 않지만 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최고의 첫 수예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불빛이 어둑해진 후 윤재와 한 회장님은 센터의 현관에 서 있었다. 수아는 사무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여전히 백돌 하나를 움켜쥐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선명하게 빛났다. 바둑판도 관객도 없이 그저 조용했다. 혹시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회장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항상요. 윤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문득 수아가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수아가 그러더군요. 최고의 게임은 상대를 압도하는 게 아니래. 오히려 항상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은 결말을 찾아내는 거라는구나. 라고요. 한 회장님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제 인생 무엇보다도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서 그 순간을 만끽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마지막 한 수처럼 아니라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무언가의 시작처럼.
분열 속에서 형성되고 사랑 속에서 강해졌으며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서로를 거듭 선택하며 함께 붙어 있는 가족. 결국 모두 승리했고 마음속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끔 가장 강력한 사랑 이야기는 로맨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결코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제자리로 돌아온 어머니, 그리고 두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작은 소녀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것은 두 번째 기회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한 수 한 수 싸워 얻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가끔 가장 아름다운 게임은 예상치 못한 한 수로 시작돼요.